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정몽규 HDC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건데요. 정 회장은 불과 7달 전 이 재개발 지역 상가 붕괴 사고 때도 고개를 숙였었죠. 그때 했던 안전대책 마련 약속이 제대로 지켜졌다면 이 추운 겨울 근로자가 실종되고 또 안타깝게 숨지는 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번 광주 아파트 참사를 마지막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하지 않도록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제도화에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연학 초빙교수, 사회연대포럼 정용건 대표, 서울기술연구원 김경민 연구기획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번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는 7달 전에 있었던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판박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참혹했던 사고 당시 현장 모습 보고 먼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장면이 지난해 6월에 있었던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 사고의 모습입니다. 참 처참하다라는 표현이 드는 장면이고요. 지금 이 장면도 최근에 있었던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 모습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건축을 건설 중이던 아파트 외벽이 떨어져 나가면서 그리고 굉장히 높은 층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사실 건물 전체가 무너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타격이 큰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는 상황인데요. 일단 지금 뒤에 후반부에 보셨던 장면이 지난 11일에 있었던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인데 당시 말씀드린 것처럼 11일에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또 HDC 현대산업개발의 회장인 정몽규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한 거는 지난 17일이었습니다. 한 일주일 만에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된 셈인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참 아까 영상을 보셨지만 참 참담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사안인데 사고까지는 한 일주일 정도가 걸렸거든요. 예, 사실 정말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대산업개발은 과거 현대건설의 주택사업부에서 독립해서 이제 사실 국내 굴지에 특히 아파트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국에 65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압구정 현대아파트도 저기 지었고요. 이런 어떤 아파트 건축의 명가가 저런 어떤 재해가 자주 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더구나 지금 경영진이 보이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 사고가 난 바로 그 다음 날 대통령께서도 담화를 발표하고 또 이 대선 주자들도 현장에 달려가서 유가족들 위로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회사의 그 회장이라는 분이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없다가 어제 회장직 물러나겠다고 그러는데 보도에 의하면 저것도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만 물러나는 거지 또 지주회사 회장직은 또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 회장직을 물러난다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지금 오너잖아요. 오너니까 여론이 잠잠해지면 또 슬그머니 또 복귀할 수 있는 것이고 과거에 많은 재벌 회장들이 그랬거든요. 사실 제가 볼 때 지금 회장직을 물러나고 안 물러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고 나서 바로 현장으로 달려가서 그 현장 빨리 수습을 하고 진상을 파악을 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혹시 또 피해자들 유가족들 위로를 하고 그리고 저 사태를 수습하고 나서 회장직을 사퇴하도록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리고 어제 사퇴하고 어제 저녁에 현장에 간 모양이에요. 너무나 행동이 늦다. 그래서 도대체 이해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런 사고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지금 당연히 철저한 진상 조사와 함께 책임자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까지는 이루어지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 이런 중대 재해가 날 때마다 그때는 굉장히 여론이 들끓어요. 그래서 보면 법안 하나 만듭니다. 되게 책임자 처벌 강화죠. 과거에 민식이법도 그랬고 중대재해처벌법도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런 일이 또 되풀이된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항상 법률 같은 거 만들어 보면 그 책임자에 대한 처벌만 강화되는 그것만 있지 근본적으로 사고 원인을 예방을 방지하기 하거나. 위한 어떤 네. 조치라든지 법률에 혹은 투자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이라 할 거예요. 그때 어떤 들끓는 그 민심을 무마하게 하는 어떤 그 미봉책만 이루어지고 지금 또 작년에 그 학동 사고 나서도 지금 뭐 해당 법률이 또 상임위는 통과했다고 지금 네. 보도본에 나왔더라고요. 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선 당연히 그 처벌이나 이런 것들은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사태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데서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다. 우선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앞서 보셨던 학동 사고 때 이미 3번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한 지 불과 7개월 만에 또다시 이런 대형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 예. 뭐 안타깝고 참담합니다. 네. 사실은 지금 현재도 한 분이 돌아가시고 지금 5분이 실종 실종된 상태로 상태고요. 돼 있어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현재 제대로 수색도 할 수 없을 상태로 대단히 현장은 위험한 상태이고 우리 국민들께서 영상으로도 보셨지만은 지금 현재 그 39층 외벽 무너진데 그 옆에 이제 그 아주 높은 타워 크레인 문제 등등 봤을 때 접근이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네, 건설 현장의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확인해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기본이 안 돼 있는 거다. 이건 이렇게 무너지는 거는 도대체 이런 이야기 할 정도로 사실은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가 제대로 공사를 하지 못한 것. 네, 그다음에 뭐 당장에 건설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감리라든지 공사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예. 여전히 안에 또 하도급의 문제, 불법 하도급의 문제들도 존재하는 것 같고 그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 정몽규 회장이 보여주는 저런 잘못된 행태들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당장에도 달려가서 현장을 지휘하고 현장을 수습해야 되는데도 그럼요. 불구하고 대단히 늦게 가고 또 사퇴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주사 회장은 사퇴하지도 않고 건설사 그러니까 책임은 지지 않고 그나만 있는 대로 자기의 자리를 바꾸는 이런 행태로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이 지금 사고가 진행 중인데 이 사고와 관련해서 저는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건설사 대표이사 회장직은 사퇴하는구나 이렇게밖에 느껴지지 않고요. 뭐 사고가 발생됐지만 지금 현재 실종된 분들이 수습되기 전까지는 네, 사고는 진행 중이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면밀히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되고 이것이 제대로 물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후진국 형태의 그런 건설사의 간행들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 네. 그래서 한쪽으로는 시스템을 좀 제대로 고쳐야 되고 한쪽으로는 인식을 제대로 바꾸기 위해서라도 이번만큼은 제대로 책임을 물어서 네. 야 잘못하면은 최고 경영자가 책임을 지는 네. 이런 구조로 가는 것을 반드시 정부가 확인시켜줘야 될 것입니다. 네, 참 안타깝다라는 말밖에 드리기가 힘들 정도로 참 참담한 사고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실종자들이 계신데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지금 수색이나 이런 것들에 좀 난항을 겪는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또 안타깝게도 요즘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그래서 참 실종되신 분들을 빨리라도 1분 1초라도 좀 빨리 찾았으면 좋겠는데 참 원활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이번 사고의 주요 핵심 요인 몇 가지 중에 그 콘크리트의 강도가 콘크리트의 강도 발현이 추운 날씨 때문에 그 강도 발현이 지연됐다라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고요. 이렇게 콘크리트 공사 중에 붕괴되더라도 네. 하부의 지지대만 제대로 있었다면 또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콘크리트 재료 특성을 보면 네. 시간이 지나면 강도가 어느 정도 발현을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로 지금 투입해서 구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콘크리트 강도가 실제 구조체의 강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확인해야지 지금 문제되고 있는 타워 크레인의 고정부라든지 네네. 이런 부분 쪽에서도 안전을 확보하면서
구조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네. 수색하는 쪽에서도 뭐 여러 가지 신기술들이 있습니다. 뭐 예. 로봇을 이용한다는 방법도 있고요. 특히 지금 추운 겨울철이기 때문에 그 적외선 카메라를 뭐 드론에 장착한다든지 드론은 뭐 날아다니는 드론도 있지만 네네. 뭐 사람이 무인 이동체는 전부 드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체온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카메라 네네. 등을 이용해서 그 정확한 구조 위치를 파악하면서 그 부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주 네.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실종자를 수색하는 분들도 안전에 대해서 참 많이 챙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섣불리 다가가기가 힘들다는 이 상황 자체가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역시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뭐 규명, 그다음에 밝혀내는 부분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의 뭐 원인을 조사 중이고 또 여러 가지 지금 가설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뭐 그 중에 하나가 결국은 우리 사회 뭐 빨리빨리 문화의 일종이 아닌가 싶고 날림 특히 공사. 이제 아마 네. 입주자들은 입주 예정일을 받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지금 혹한기에 제대로 뭐 양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데 그 기일을 맞추기 위해서 좀 서둘렀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결국 이제 우리가 이 진상조사도 그렇게 뭐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냥 또 이 졸속으로 대충 하지 말고 뭐 그냥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정말 명백한 확실한 그 진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차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현대산업개발뿐만 아니라 다른 건설사들한테도 이런 또 상황을 또 공유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했으면 좋겠고요. 뭐 하나 생각나는 거는 그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작년에 네, 만들지 네. 않았습니까? 근데 보면 2018년부터 20년까지 사망 사고가 한 2,700건 정도 있는데 네. 그 중에 절반인 한 1,370명 정도가 이 건설업에서 났습니다. 그만큼 건설 현장이 위험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네. 근데 그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면은 뭐 이렇게 처벌만 강화하는 이야기만 잔뜩 있지 실제로 그러면 가장 위험한 이 건설 현장에서 어떻게 돼? 물론 관련 또 구체적인 또 세부 법령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아까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모든 것들이 처벌 위주로만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어차피 그리고 뭐 또 우리가 이야기 나누겠지만 안전 진단 용어도 턱없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사전에 치밀하게 이렇게 안전 검사를 하고 준비했다 이런 것보다는 재수 없으면 걸리는 거지. 혹시 이런 풍토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행하게 사고가 나면 예. 그거는 처벌을 받게 돼 있고 대충 해도 재수가 좋아서 사고 안 나면 지금 처벌을 면하게 돼 있거든요. 네. 안전 위주로 엄밀한 뭐 점검이나 진단을 해가지고 네. 설령 사고 안 난다 하더라도 그걸 기준에 미달해서 처벌하고 그리고 뭐 천재지변이나 이럴 경우에는 또 어떤 그 과실 부분을 좀 감경해주고 이런 식의 어떤 좀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런 어떤 그 법률이라든지 규제 체계, 매뉴얼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그 안전 불감증 이슈는 사실 우리가 과거에 뭐 삼풍 네. 백화점 사건이라든지 90년대. 성수대교 붕괴로 예. 저는 그 당시 외국에 있었는데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한국이 그 당시 뭐 굉장히 90년대 경제 개발한다고 그랬는데 아주 맞아요. 원시적인 아프리카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사고가 났는데 지금 한국 건설업 수준은 상당히 세계적인 수준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아주 그렇게 난이도도 높지 않은 아파트 건설 하나 이렇게 제대로 못한다고 하는 건 다시 국제사회도 웃음거리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요. 차제에 이런 일이 정말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자 처벌은 물론이고 기본적으로 안전 진단 이런 것들 매뉴얼 같은 것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90년대에 있었던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도 지금 2022년 대한민국에도 여전히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돼요,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파트 건축은 뭐 사실은 건축 분야에서 주택 분야에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를 보면은 사실은 현대산업개발을 제가 재무제표를 좀 보니까 네. 뭐 작년에 뭐 추정이익이 뭐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4천억 정도 나고 순이익은 한 3천억 정도 날 것 같아요. 작년 기준으로 네. 보면은 그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재작년에는 한 15.9% 정도 되고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12% 정도 나올 것 같답니다. 그런데 제가 GS건설이나 현대건설 등등 보면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한 4% 5%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현대산업개발이 대단히 수익을 많이 낸다는 그러네요. 거죠. 수익을 많이 내니까 직원들의 임금도 되게 짜고 공기도 짧게 하고 비용을 되게 줄이는 구조로 가는 거죠. 그럼 무리하게 수익 내는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공사는 부실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하청이나 재하청 이렇게 주는 거죠. 하청, 재하청을 왜 주냐면은 원래는 이제 한 번밖에 하청을 줄 수 없도록 이렇게 법상 바뀌어져 있는데 네. 왜 주냐면은 원청에서 처음 줄 때 되게 짜게 이익이 얼마 안 남게 주니까 자기들 해가지고 도저히 수익이 안 날 것 같으니까 재하청을 주는 이런 미루는 이런 방식으로 한단 말이다. 그러니까 현대산업개발만 왜 이렇게 건설자성에서 유독 주로 주택만 합니다. 실제로 다른 대형 건설사들은 해외 부분 많이 하는데 해외 부분은 사실은 뭐 거의 이익이 나지 않고 2번 맞추기 정도인데 국내 주택만 주로 하는 데서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보면은 그만큼 공기도 짧게 하고 비용 줄이는데 절감하고 안전관리나 이런 걸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재무제표상에서도 얼핏 봐도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날 수 있는가 관련해서 보면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안전한 주택을 지어서 국민들에게 공급하고 그래서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가기보다는 이익 나는데 상당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회사가 이 신뢰와 관련해서 부분들이 엄청나게 무너지고 있다. 불과 이제 우리 기억에도 2019년도에 아시아나항공 인수해가지고 항공산업까지 같이 하겠다고 하다가 코로나 팬데믹 딱 재작년에 딱 터지고 나니까 2020년 재작년 9월에 못하겠다. 네, 손 털었죠. 종기 손 털어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아시아나하고 금호산업 인수하는데 계약금을 2,500억 걸어놔놓고 못하겠다고 해놓고 산은의 이동걸 회장이 좀 보자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레터 보내고 편지 보내고 이러면서 대면하는 것도 피하고 이런 걸 봤을 때 똑같은 행태를 지금 강주의 하정동에서도 그리고 217일 전에 학동에서도 네. 학동에서도 똑같은 일을 이렇게 벌여내는 이런 구조를 보면서 이것과 관련해서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저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사고가 종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대재해와 관련해서 아까 교수님께서 너무 처벌 위주로 되어 있었는데 영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기업사립법으로 처벌하고 있는 그런 구조이거든요. 근데 처벌이 강화되어야만이 사실은 현장이 움직입니다. 그전까지 계속 여전히 빨리 하도급, 재하도급 이 구조를 제대로 깨지 못하고 있는 이런 구조인데 공기와 관련해서도 일정 기간 반드시 지켜서 이 건설하는데 지키기가 하고 이런 것들과 관련한 부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먹히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네. 그런 걸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 현대산업개발에서 시공하는 공사 현장에서 불과 7개월 만에 2건이나 이렇게 그것도 광주라는 지역에서 발생을 했느냐. 그리고 앞서 말씀 주신 뭐 콘크리트 문제라든지 지지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여기서만 문제로 있었을까? 그러면서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불안해하시고 이런 지금 상황들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조짐들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 계신지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다면 어디 있다고 좀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학동 그 철거 사고. 예, 지난해 6월이었죠. 네. 그리고 이번 사고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주 긴밀하게 연계가 돼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설 현장의 수많은 공정의 안전관리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네네. 하지만 그 이미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대처를 못하고 직원들 인식 교육이라든지 법이라든지 또는 회사 내부 규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그 내부에서 인식에 대한 교육이 있었다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아쉬운 점이 있긴 한데요. 저는 지금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품질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전관리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안전을 보지만 그렇죠. 그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공정, 재료, 공법에 대한 품질 관리가 우선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건설 현장에 보면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은 잘 잡혀져 있고 계획이 돼 있고 그 담당 부서도 있지만 네. 품질 관리에 대한 부서나 인원은 좀 관리가 소홀한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도 다른 보도에 보면 네네. 품질 관리자가 3명이 배정이 돼야 되는데 1명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도 같은 건설 현장에서의 품질 관리한다는 건 어떤 개념으로 좀 이해하면 좋을까요? 품질 관리는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예. 품질 관리 인원이 정해져 있기도 하지만 네네.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재료에 대해서 자재나 이런 것들요. 네, 자재 그리고 사용하는 공법에 대해서 품질을 확보하고 실증하고 확인하는 그런 이제 공정 과정을 포함을 하는데요. 네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본사에 품질 관리를 총괄하는 조직이 있어야 되고요. 그 조직을 또 옆에서 같이 관리하는 기술팀을 이제
뭐 공법이나 그렇죠. 공정에 대해서 같이 네. 관리를 하고요. 뭐 또 상위 조직이라고보다는 같이 연계해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연구소, 기술연구원 뭐 이런 쪽에서 좀 체계적으로 품질 관리가 확보가 돼야 된다. 아마도 현대산업개발에서는 뭐 기술연구소라든지 그 기술팀이라든지 이런 조직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었는지 조직되어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궁금한 사항입니다. 과연 이번 사고가 현대산업개발만의 문제였을까를 봤을 때 정부도 책임이 있다라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월에 이 붕괴 아파트 현장 점검을 실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지적됐던 게 물 고임, 빗물 고임 현상에 대해서 지적이 됐는데 정부의 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실했다라는 지적과 함께 현실적으로 한 명이 뭐 한 240곳을 체크를 해야 된다고 하는 현실들에서는 어차피 구조적으로 이거는 제대로 꼼꼼히 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었나라는 아주 원론적인 지적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자료 있으면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자료 좀 보여주시죠. 지금 우리나라의 전국에 공사 현장이 45,700여 곳이 있는데 예. 지금 안전관리원은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합쳐서 191명이라는 거죠. 그럼 결국 한 사람이 한 240군데 정도를 커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한 사람이 240군데 안전진단 한다는 건 하지 말라는 건 형식적으로 그러네요. 임명해놨다는 겁니다.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과연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정부 들어서 국가 예산이 400조에서 600조로 네. 50%가 늘었어요. 네. 그러면 이런 그 뭐 청년들한테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청년 수당 나눠주는 그것이 복지인가? 물론 수당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기 일터에서 일할 수 있고 이런 복지 관련 산재 관련 사망률이라든지 그 재해율을 현저하게 낮은 나라. 예. 이게 보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 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그 유럽이라든지 미국에 비하면 굉장히 높거든요. 또 일본에 비해서도 높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하는 것이 복지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 정말 일자리 늘리라고 그러면은 이런 데다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실질적으로 좀 한 사람이 249이 아니라 좀 더 실질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끔 숫자를 대폭 정원해가지고 이런 식의 정원, 그래서 안전사고가 줄어든다고 하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그렇게 뭐 불만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런 데 대한 어떤 근본적인 그 안전 진단에 대해서 정부 할 일은 그거고, 그 다음에 기업은 물론 아까 실장도 말씀하셨지만 품질 관리 해야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품질 관리라고 하는 것도 광해 보면은 안전 관리에 해당되는 것 같고요. 품질이 좋아야 당연히 안전 관리가 잘 그렇죠. 되는 결국 거겠죠. 안전을 위한 그러니까 것이겠죠. 예. 기업들이 내부적으로 뼈를 깎는 노력 이런 데 대해서 조금 더 이익률을 줄이고 안전 관리, 품질 관리에서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되지만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도 제가 처벌을 갖다가 뭐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절대 네, 아니고요. 네, 네. 자꾸 이런 일이 날 때마다 처벌 너무 저는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공부를 안 한다고 생각해요. 제일 쉬운 거는 이거 하면 뭐 10억 이하 뭐 벌금 뭐 1년 이상 징역 이것만 하고 끝난단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되고 정말 꼼꼼하게 이런 데 대해서 어떤 구체적으로 어겼을 때 어떤 법률이 어떤 처벌이 나간다든지 그걸 세부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조금 더 공부하고 그리고 빨리 뭘 이렇게 또 아마 제가 볼 때 한 서너 달 뒤에 뚝딱뚝딱 뭔가 또 법안이 하나 올라올 겁니다. 그러지 말고 지금 천천히 한번 정확하게 진단해서 그런 것들이 차제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당연히 이런 것들이 법안이 나오면 정부 예산도 이런 데 대폭 늘려가지고 네. 일테면 내년부터는 정말 달라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그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경민 실장님,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직원, 그러니까 국토부나 정부에 소속된 직원 한 명이 한 240곳의 현장을 점검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적으로도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해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네, 좀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점검이 있습니다. 예, 뭐 예. 상시 점검, 안전 점검, 안전 정밀 진단, 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점검이 있는데 그 점검 기간이나 주기는 뭐 이제 건설 현장의 규모에 따라서 틀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점검, 정밀 안전 진단 같은 경우에 그 일반 사기업에 용역 보고서를 주로 맡기는데요. 네네. 최저가 경쟁 입찰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 최저가 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경쟁을 하다 보면 제대로 인원 투입이라든지 좋은 장비를 써서 제대로 보고서가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자꾸 듭니다. 낮은 가격을 베팅하게 되겠네요.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측면, 뭐 이런 측면들은 뭐 법적 규제라든지 법적 근거 마련,
그리고 충분한 예산 확보, 투입 이런 것들도 우선시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정부의 책임을 말씀드리고 있긴 한데 앞서서 정영호 대표님 말씀을 주셨을 때 왜 하청을 한 번만 줘야 된다 그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보니까 뭐 재하도급 준 정황도 확인됐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지금 현재 이제 확인된 것만으로도 지금 이제 전문 건설 업체에다가 콘크리트 탓을 하는 걸 갖다가 네네. 콘크리트 따지고 넣고 하는 탓을 하는 걸 갖다 줬는데 거기서 또 이제 다시 또 준 재하청을 거예요. 주는 이런 구조로 갔는데요. 이 건설 현장의 이 수익 나누기 위해서 하청 재하청 구조 이거 오래된 관행입니다. 이거 끊으라고 해가지고 하도급법도 바뀌고 네네. 또 이제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전체 산업재해 중에서 절반 이상이 51%가 산업 건설 현장에서 네네.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가 뭐 그저께 이제 노동부 장관이 가고 어저께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장에 내려가 가지고 엄중하게 처벌하겠다 이런 예. 이야기들 하시는데 건설 현장에 다양한 형태의 사고들이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이제 떨어짐, 추락하는 거, 그다음에 뭐 이제 뭐 부딪힘, 물체 뭐 맞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끼임, 뭐 이런 끼임. 깔림, 뒤집힘, 깔림 뒤집힘 앞에 이제 화재. 그렇겠죠. 이제 이천에 네. 우리 재작년에 이천에 이제 38명 냉동창고 화재 사건 돌아가시는 이런 이제 중대재해 사례들이 일어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정부가 제대로 관리 감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로감독관 숫자보다도 산업안전관리감독관을 갖다 좀 많이 둬라고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그 부분이 아까 지적한 대로 부족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사고가 나면은 뭐 해당 담당 정부의 부처 장관이 내려가요. 엄중하게 그러니까요. 진상조사 제대로 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하겠다 하는데 실제로 끝나고 나면 솜방망이로 다 끝납니다. 왜 제가 처벌이 강화돼야지 저도 누구를 처벌받는 걸 원치 않은데요. 217일 전에 학동사고에서 정부가 취한 조치가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13건에 대해서 가태로 3,320만 원이 끝이었습니다. 아, 과태료 3천만 원 정도가 9분이 끝이에요. 돌아가시고 8분이 부상을 입은 큰 산업재해가 났는데 네. 기껏 해가지고 3,320만 원. 예? 이 회사가 3천억 이익 나는 회사인데 3천만 원을 3천만 원 가태로 냈네요. 했다니까. 그래서 저희가 산업재해 문제 이야기할 때 500만 원 이하, 700만 원 이하, 1,200만 원 이하 이렇게 그냥 가태료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고가 나도 내가 가태료 3천만 원 내는데 뭐 사고가 나는 게 문제겠어요. 비용 줄이는 게 훨씬 경각심이 안 낫지. 들겠네요. 이런 구조인데 또 이번에 내려가서 가지고 엄중하게 처벌하겠다 놓고 국민들 지나고 나면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 안 나면 그냥 손방망이 처벌하니까 그러니까 안 고치는 거고 그러니까 일터에 나간 노동자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일이 계속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를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하기 때문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발효가 27일로 발효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되고 있고요. 네.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가 경영과 관련해서 주요하게 의사결정을 한 사람이 책임지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자하고 경영 책임자를 갖다가 동시에 처벌하도록 이렇게 예. 돼 있고 1년 이상의 사망사고가 날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이지만 뭐 언론에서 다들 나오셔가지고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27일이니까. 그렇지만 지금 현재 사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종자들 지금 아직 찾아내지도 못하고 있고 이렇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27일까지 실종자 문제나 이런 것까지 해결되지 않으면은 사고의 종결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물어서 다시는 산업 현장에서 내가 이익 좀 남기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갖다가 일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죽음에 이르게 하고 주변에 안전관리 제대로 해가지고 버스 타고 가다가 일가족이 폭삭 돌아가시게 하는 이런 일들은 네.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가 엄격하게 처벌해야 된다. 법이 그동안 너무 손방망이로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한 번은 경고를 줘야지 예. 현장이 바뀌고 일본이 그래서 상당히 많은 건설 현장에 산재가 있었는데 네. 대폭적으로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을 주셨지만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네. 이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번 사고는 11일에 발생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급 적용 안 된다. 그러니까 이번 사안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예외가 될 것이다. 벗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지금 아직도 사고가 진행 중이다라면서 이제 그 법 적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고 계신데 과연 노영욱 장관이 얘기하는 가장 강한 페널티를 줬을 때 그건 얼마나 책임을 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뭐 중대재해처벌법에 말씀을 드리자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우리 뭐 대표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영연방 몇 개 국가에서 하고 세계적으로 널리 확산되어 있는 법률은 아닙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도 보면 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네. 처벌받는 회사는 1년에 한두 건 정도,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거고요. 경고성 메시지가 대부분의 되겠군요.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언젠가 이 자리에서 저도 한번 토론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굉장히 감정적인 법이다. 그 처벌하지 말자는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오해를 안 네네.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보면 처벌 규정만 있고 도대체 그러면 일단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이니까 소급 적용하지 않는데 그런 법논리상 제가 볼 때 맞지는 않는 것 같고 사고 발생 날짜를 기준으로 해야지 27일 전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네네. 그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설령 법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그 중대재해처벌법만 가지고 지금 정 회장을 처벌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것도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네. 이 법 규정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아. 고의나 가실 그리고 이 의사결정 과정에 자기가 없었다라고 제가 보니까 아까 대표이사 회장이 아닙니다. 유동규 씨가 대표이사고 이 회장 대표이사 유경규 회장인 씨가? 거는 네, 그냥 현상 지주회사 대표이사죠. 대표이사 회장이에요. 네. 이분은 그냥 과거에 그 이건희 삼성 회장이 아무런 등기사 직함도 안 가지고 있고 있으면서 삼성 회장이라고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내가 볼 때 법률적으로 제가 그 회사 문서를 따져봐야지만 아무런 결제 행위나 관여 안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법률적으로 따져보더라도 이분의 그 정몽규 처벌의 회장의 영역 밖에 중대한 있다는 과실이나 말씀이시죠. 고의를 입증하기가 소송 가면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싶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금 고의나 과실에 대한 어떤 규정을 명확하게 명문화해야 된다. 근데 그거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하긴 어렵고 산업안전보건법 이런 데서 구체적으로 이런 경우에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이런 처벌된다. 아주 그 해당되는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돼야 된다고 그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그 아까 말 안전진단 요원 같은 것도 많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법률을 지키고 있는 그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네. 안 지키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전적으로 이걸 잘 지키고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 그야말로 뭐 인디안 기후제 마냥 이렇게 사고 나면 다행이고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은 50% 이상의 기업이 그 중대재해법에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냥 재수다.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 50몇 프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 안 돼 있는 사상 누각의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뭐 정몽규 회장이 처벌을 받아야 된다 생각하지만 차제에 이렇게 감정적인 법률을 계속 이렇게 처벌만 강화한 것이 아니라 예방과 진단, 안전진단 그리고 그걸 어겼을 때 설령 사고가 없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거 규정돼야 된다 보고요. 아마 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국민 여론조사에서 뭐 정몽규 회장 개인에 대한 뭐 그 처벌은 모르겠 어느 정도 갈지 모르겠지만 영업 정지라든지 혹은 좀 심하면 등록 면허 취소 정도의 굉장히 강력한 벌 떨어지지 않겠나. 분명히 이제 현장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은 네. 각종 안전 규정을 위반한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뭐 현대산업개발의 회사 자체의 존립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강한 어떤 제재가 들어오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또 저는 당연히 뭐 징벌적 의미에서도 어떤 현금 페널티와 플러스 그런 영업 정지라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그 뭐랄까 필요하다라고 페널티는 가해져야 된다 보는데 다만 근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 지금 65개 건설 현장에서 네네. 아파트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맞아요. 또 많은 입주민들 수만 명의 안 그래도 지금 가급 그 주택가 폭등 때문에 지금 뭐 집구하기 힘든 네. 상황에서 그래서 뭐 갑자기 회사 등록을 면허를 취소하는 그런 정도는 어렵지만 신규 영업을 상당 기간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식의 뭐 페널티는 반드시 가해져야 될 거로 보고요. 뭐 개인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현재 법 규정으로 어느 정도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차제 이 어떤 가능한 법규를 찾아서 이런 경영진에 대한 처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뭐 회장을 특별히 뭐 타겟팅해서 징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 이 정도 수위의 징계와 그다음에 처벌이 있어야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뭔가 무거운 메시지를 던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실종자를 빨리 좀 찾아내고 이번 사고를 수습하는 게 관건일 겁니다. 일단 현대산업개발 쪽에서는 철거나 재시공까지도 고려한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실장님. 이게 지금 전면 철거, 그러니까 지금 막 무너져 있고 엉망이 돼 있는 현장을 다 치워내고 다시 처음부터 짓는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경우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여러 동이 현장 안에 있는데 뭐 가장 중요한 의견을 수렴해야 될 부분은 아마도 입주민들이라고 일단은 입주 예정이신 입주 분들이 예정자 계시죠. 예.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개인적인 금융 비용이라든지 뭐 경제적인 측면 분명히 고려되어져야 될 것 같고요.
뭐 기술적으로 보면 전체 동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붕괴된 동 이외에도 다른 동도 그런 문제가 발생될 확률은 굉장히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예. 하지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사고의 핵심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제 콘크리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콘크리트는 시간이 지나면 강도가 자연스럽게 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난 동 같은 경우에는 타워 크레인이 타워 크레인이 아니고 그 갱폼이 탈락하면서 외부 충격 때문에 네. 그 동 전체에 대해서 연쇄 붕괴가 일어나는 큰 외부 하중이 가해졌기 때문에 그 동은 뭐 정밀 안전 진단과 구조 검토가 충분히 네, 필요하다고 선행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이외의 동은 현재 구조물의 콘크리트 강도가 제대로 나고 있는지, 구조체의 실제 강도가 얼마나 발현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그 후속으로 뭐 후속 정밀 안전 진단이라든지 구조 검토를 통해서 나머지 동들은 뭐 여유로운 공기를 좀 확보하면서 진행을 한다면 뭐 경제적인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요인을 고려해 보면 그런 방법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입주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 큰 꿈을 안고 이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을 거고 지금 11월 입주를 위해서 참 여러 가지를 또 준비하고 계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이 동만 과연 정리를 하고 다른 동은 남겨놓는 게 과연 이 입주 예정자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올지도 좀 걱정이 되고, 그러면 이 분양권을 취소했을 때 다른 아파트로 갈 수 있느냐, 입주 예정자들은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올라서 집 구하기 힘들다라는 얘기까지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실제로 지금 저희들이 저 화면 39층부터 무너져 내린 저 화면을 보면서 과연 옆동의 안전 진단이 괜찮다고 말 듣고 입주할 수 있겠습니까? 대단히 어렵지 못 않습니까? 믿겠죠. 전국적으로 지금 보증금 돌려둘 테니까 아이파크 나가라고 지금 하는 불매운동도 일기 시작하고 있고요. 내가 가장 안전하게 거주해야 될 집과 관련해서 불안을 느끼기 시작할 때 과연 거기서 거주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요. 생기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전면 재시공이 불가피한 사항이다. 그리고 아이파크가 지은 다른 데 부분들도 다 다른 아파트들도 실질적으로 지금 짓고 있는 거는 뭐 안전 진단을 일부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관련해서도 적시 좀 확인해 줘야 된다. 그리고 당장 그 입주 예정자들 들어가기 곤란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대산업개발이 책임지고 뭐 당장 입주할 장소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왜 정몽구 회장한테 분노하냐면은 당장 사고가 나면 내려와서 거기서 야전 침대 치고 정말 실종자들 나올 때까지 수습하고 그다음에 입주민들 제대로 입주할 수 있을 때까지 제대로 챙겨서 뭔가 제대로 수습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냥 갈 수 있느냐. 결국 뭐 여러 가지 법률이 아마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부 장관도 국토건설부 장관도 국토교통부 장관도 등록 말수를 검토해 본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고요. 사실은 이제 건설산업기본법에 중대한 재해를 발생시킬 경우에는 국가 입찰도 2년 동안 중단 못하게끔 금지되게끔 돼 있는 이런 구조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해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고 또 한편으로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야 된다. 학동 사고 났을 때도 왜 강주의 시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냐면은 그 피해자들한테 대한 보상도 제대로 안 해줬습니다. 되게 짜게 보상해가지고 자기들 책임 안 지고 있는 이런 구조들과 관련해서 회사가 이익이 안 나는 것도 아니고 뭐 재작년에도 2천억 이상 이익이 났고 올해도 3천억 가까운 뭐 영업이익은 4천억이고 단기 순이익은 한 3천억대 정도 가까이 이익이 날 수 있는 이런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이런 모습들과 관련해서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저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뭐 아까 뭐 우리 교수님께서는 뭐 사고가 종결됐다 하는데 사고 종결 관련 제가 어저께 건설 관련 변호사들하고 이 문제 관련해서 심대하게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고의 종결 관련해서는 충분히 논쟁거리다 이거는. 시점에 대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는데 사고를 처음 발견했다고 해서 사고가 종결됐다고 이렇게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들이 사실 이 법 되고 나니까 27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당장 27일부터 당분간은 쉬어라. 우리 회사가 1호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이 안 된다 해가지고 설 연휴 땡겨가지고 다 쉬도록 하고 현장을 다 점검한답니다. 그 이런 법이 있어서 누구를 처벌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이 있어야지
일터에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고 공사장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갑자기 떨어진 이 아파트에 맞아서 돌아가시게 하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100년 전에 지었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 100층이 넘는 집에 5명 겨우 돌아갔습니다. 에펠탑은 한 번도 돌아가지 않고 공기를 갖다 완성했어요. 지금 10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주택 하나 짓는데 저 정도라는 것은 기본이 안 돼 있고 안전관리, 감리 제대로 작동 하나도 안 됐다는 뜻입니다. 참 안타깝다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 실장님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런 일이 정말 정몽규 회장 말대로 다시는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떤 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거시적인 네.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네. 뭐 지금 현재 이런 두 건의 사고를 본 우리나라에서는 꼭 네. 필요한 질문일 것 같아서 드리는 겁니다. 뭐 이런 중대한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중대재해 처벌법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 생각에는 이번에 중대재해 처벌법은 분명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안전 보건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경영 책임자, 공무원, 법인에 대해까지 네. 처벌 범위가 다 확대되어져 있거든요. 사실 이 중대재해 처벌법만 잘 지키고 준수한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건설 안전이 굉장히 그 수준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이 법도 지금 과잉 처벌 또는 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뭐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일반 우리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자꾸 부각시켜서 이 법을 빠져나간다는 생각보다는 이 예방을 위해서 그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제대로 이번 기회에 제대로 세워서 정말로 좀 인식을 가지면서 우리 건설 현장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특히 또 현대산업개발뿐만이 아니고 이 추운 날씨에 수많은 건설 현장이 근로자들 있죠.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다시는 좀 피해가 가지 않고 오해가 되지 않도록 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진행하는 동안 내내 좀 참담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답답해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찾지 못하고 있는 실종자들이 건강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일 겁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 여러 가지 보완할 점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는 제대로 좀 마련돼서 다시는 이런 참담한 토론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바람이 남게 됐습니다. 오늘 김연학 교수, 정영건 대표, 김경민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앤 직설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